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센셜 1강은요, 역시나 프리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 이론 듣기 전에 여러분들 보험계약법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되고요.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커리큘럼의 특성이 1차 처음부터 2차 끝까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중복된 것 최대한 없애고 효율성을 가지고 연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에서 우리 보험의 기본을 다 끝내고 왔습니다. 개념부터 시작해서 구조 이런 것들. 그래서 반드시 듣고 오셔야 이번 시간부터 진행되는 이제 손해사정 이론에 어떤 집중해서 손해사정 이론의 내용에만 좀 집중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프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배웠던 것은 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A라는 사람들 여러 명을 모아서 뭐를 형성을 한다? 단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청약도 해야 되고요. 그쵸?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보험자한테 청약도 하고 보험료도 내면 보험회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심사도 하고, 그쵸? 그럼 승낙도 하고, 그러면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죠.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입자들은 보험회사한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또 보험금을 청구를 하겠지, 그렇죠? 보험금을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럼 또 역시나 심사를 하고, 특히나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손해사정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심사를 한 다음에 면책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다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입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계약을 맺는 보험계약의 내용 안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험계약 사항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보험계약 사항, 보험뿐만 아니라 계약 사항의 내용을 미리 정해서 정형화시켜서 작성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약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험에서 쓰는 약관이니까 보험 약관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사실 보험 약관을 적용을 하고 이것을 실제로 쓰려면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거 특히나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약관에서는 이럴 때 보험금을 주고 이럴 때 보험금을 안 준다. 야,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이 기준들을 실제로 어떻게 조사를 해보지? 면책사항들은 문구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면책의 범위는 뭐 어디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러한 실무적인 것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그래서 2차 시험은 우리 2차로 가면요, 물론 교재가 있지만 이 약관 있죠? 약관이 우리의 절대적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 보험계약법 할 때 법조문을 교과서처럼 우리가 했었었죠. 마치 그것처럼 이 약관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2차 교재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약관도 실어두고요, 그 약관을 어떤 이제 서술 답안에 맞춰서 답안화도 시켜놓은 어떤 내용들, 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2차에서 배울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은 1차를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실제적으로 보험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험의 약관의 내용들과 실무들이 지켜야 될 법과 이론들이 있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지켜야 될 법과 이론들이 바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보험 계약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를 하자면 보험업법이 되겠죠. 보험업법. 자, 이론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이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많다라고 했어요. 실제 시험을 보면 보험계약법의 영역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손해사정 이론의 영역은 이만큼입니다. 뭐 보험업법은 뭐 요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라고. 자, 중요한 건 이 둘이 중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내용이 중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도. 내용이 중복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법 과목에서는 정확한 법 용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출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따다가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이라는 것은 어때요? 법조문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범위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쓰는 용어도 혼재돼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용어를 이 학자분은 이렇게 쓰시고 이 학자분은 이렇게 쓰시고 얼마든지 넓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이 이론 시험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어찌됐든 그렇다면 이론 시험에서는 보험계약법에서는 저 법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면 이론 시험에서는 같은 것을 물어보더라도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보험계약법은 법조문이라는 절대적인 교과서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론 시험은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관련이 먼 것은 뭐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론이라는 것이 뭐 그런 거니까 법조문처럼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형태로 물어본다라는 거. 그런데 심지어 그냥 똑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험 제도가 개선돼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손해사정 이론이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시험이 지금 자격증인 통폐합되기 전에는 2차 시험이었어요. 손해사정 이론이. 근데 손해사정 이론이 이제 지금처럼 1차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1차에 넘어오면 문항수도 40문항으로 늘어나야 되고요. 다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은 즉슨 에센셜한 내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일단은 40문제를 꾸준히 내줘야 돼. 그럼 에센셜한 문제 뭐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로 치고 15문제 정도에서 막 변별력을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20문제 나머지 에센셜한 거에서도 나름의 뭐 사례 문제라든지 계산을 넣으면서 변별력은 줄 수 있지만 이론 시험의 특징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난이도를 깊게 가져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 과목은 우리 보험계약법 법조문은 해봤자 한 뭐 6페이지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10년이 막 50년 가까이 시험이 50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용어와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시험을 계속 50년 동안 내야 되니까 깊이가 쑥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례, 뭐 판례 이런 걸 막 갖고 오는데 이론은 그럴 수가 없다. 왜? 범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변별력을 우리 어떻게 해줘? 계속 범위 밖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것에 있는 거죠. 가져오는 것에. 그런 점들이 우리 이제 이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어찌됐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고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손해사정 이론을 제가 이제 에센셜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가장 첫 번째 파트를요.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계약법 이론화.
라고 파트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용은 계약법의 내용이랑 똑같아. 근데 다만 이것을 이론적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모아놓고 내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이제 전공책에 나올 만한 내용들까지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계약법에 중복된 부분은 끝낼 겁니다. 우리.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두 번째 파트는 역시나 리스크, 위험에 대한 겁니다.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한 파트입니다. 손해사정 이론은요, 조금 더 보험의 어떤 근원적인 이론에 대해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제로에서 사실 뭐 배웠어? 제로에서도 사실은 위험부터 출발했습니다. 해상무역의 위험부터 출발을 했었죠. 보험의 근간이 위험이잖아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론들을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들까지 쭉 가면서 왜 보험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보험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어떤 측면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고 이것들이 발전해서 무슨 보험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것이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다. 실제로도 이 손해사정 이론이 1차로 오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 좀 새로 추가된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보험 경영, 그러니까 보험 수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경영한다라는 것은 계약법에서도 배웠듯이 수지상등이 맞아줘야 돼. 보험료 정확하게 산정해서 잘 받아서 보험금 정확하게 심사해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손해사정이라는 거는 보험금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걸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대리사의 영역인 거죠. 우리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경영술이라는 파트가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 버립니다. 통합되고 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로 들어오고 문항수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오게 된 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보험료 산정입니다. 보험료 산정. 그래서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말이 좀 많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낸다라는데. 그래서 보험료 산정에 대한 어떤 기초 이론들부터 시작해서요. 계산하는 것까지 배울 거고요. 요즘에는 조금 알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가. 이것도 지겨웠는지 구체적인 어떤 경제 이론들,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 이론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약간의 문제가 조금씩 여기서 변별력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여기서 변별력을 주는 것은 조금은 우리 손해사정 시험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같은 이유와 같이. 근데 사실 변별력이 주기가 여기가 좋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파트가 없다면 사실 이론 정말 그냥 이제 이론적인 내용만 갖고는 이론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준다라는 것은 다른 범위에서 갖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거면 맞추고 못 외운 거면 못 맞추는 그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출제자가 난이도를 높이는 다른 범위에서 가까워 버리면 되지. 근데 가장 욕을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그런데 이런 파트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때? 너무 계산 문제, 계산 파트잖아요, 사실은. 계산 파트 넣으니까 여기서 변별력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이 알파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손해사정입니다. 자, 이 손해사정 부분은요. 크게 파트를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이론들. 손해사정하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이론들, 그리고 보험을 둘로 이제 보험계약법에서 한 것처럼
손해보험과 임보험의 손해사정해서 분류를 해서 나갈 거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 기본적인 손해보험의 특성은 이론적으로 우리 자, 손해보험은 재산,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 이런 부류도 보험계약법 교재에 있었잖아요. 재물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이라고도 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해보험 중에 좀 독특한 형태의 보험이 있었어. 삼각형이 그려지는 피보험자, 제3자, 보험자. 뭐예요? 책임보험이죠. 배상책임보험. 그래서 파트를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였죠?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들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파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했지만 이론 시험의 장점은 범위가 넓으니 난이도가 사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난이도라 함은 난이도의 정의는 제가 응용력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 시험에서는 높은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는 사실은 출제될 수가 없죠. 범위가 넓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단점은 범위가 넓고 정해지지 않은 거야.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돼. 이것을. 자, 그런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범위가 넓은데 내가 이것을 만약에 100점을 맞으려고 한다. 100점 맞을 필요도 없지만 1차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Y축이 점수라고 제가 놓고 있고요. 이 X축이 어떤 공부에 대한 노력과 양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은 60점이 커트였고요. 제가 1차 시험은 절대평가고 문항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다? 에센셜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적어도 매년 1, 2년 주기로 나오는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40문제를 매년 다른 내용을 낼 수는 없습니다. 2차 시험은 그게 가능한데 10문제만 내고 서술형이니까. 1차는 그럴 수가 없죠. 또 절대평가고. 일정 수준 이상을 넘겨줘야 되고 2차에 합격자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에센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것 위주로 가야 되죠. 이게 1순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위로 이제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맞고자 한다면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저 사이드 쪽에서 문제를 계속 우리가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디까지 공부할 거예요? 자, 100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그 최상의 어떤 극강의 범위에 있는 것까지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공부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 시험의 단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은요. 표현을 할 때 방어 과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방어 과목으로 가져가야 돼. 방어 무슨 얘기냐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타이트하게 얘기하면 꽈락을 넘긴다. 아니면 적어도 한 50점 정도? 50점이나 60점 정도의 평균에 정도 맞춘다. 정도로의 어떤 방어적인 자세로 에센셜 위주로 특히나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법은 어때요? 반대로. 어법은 100% 암기 과목입니다. 100% 암기. 제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내리면 외울 게 많아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외울 것은 다른 게 더 많습니다. 암기한 형태 그대로 응용하지 않고 암기한 문장, 단어 그대로를 똑같이 시험 문제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빈칸만 주고 물어보는 거. 이것이 암기입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한 걸 정말로 암기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어법은 어때? 공부한 대로 나올 수 있어요. 공부 시간 투자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것이 보험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격 과목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험계약법은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가져가 줘야 되겠죠. 보험계약법 역시 적어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가져야 되겠죠.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90점 정도를 기본적으로는 목표로 가져가 줘야 됩니다. 왜? 이건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노력만 하면. 이해되시겠죠? 보험업법 역시 이제 그렇다면 이런 순수 암기 과목은 어떤 난이도를 어떻게 높일까요? 여러분들. 순수 암기 과목은. 자,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응용할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걸 가져와야 된다라는 건데, 선생님 법 과목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쉽다며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험계약법은 6장 정도였죠? 보험업법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보험업법 그 업법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이걸 통으로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험계약법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내고 싶으면 막 시행규칙까지 가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보험업법 파트로 가서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사정 이론 과목에서는 결국에는 이 범위를 얼마만큼 이 에센셜로 우리가 축소를 시켜서 요렇게 갖고 와서 정해서 공부하느냐에 효율성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인 교재의 내용들, 강의의 내용들을요 100% 기출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의 손해사정 이론의 문제들을 다 모아서요. 주제별로, 파트별로 갈무리를 했어요. 갈무리를. 그 다음에 이것을 배울 때 우리가 키워드 트리를 통해서 이제 배운다. 키워드 트리는 많이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뭐 위험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은 위험의 요건들 우리 4가지 배운 거. 그 다음에 관리. 해서 쭉쭉쭉 있으면 관리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갑니다. 통제기법, 재무기법, 통제기법도 위험통제, 손실통제, 빈도통제, 심도통제 그 종류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재물도 똑같이 재무 방법도 똑같이 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를 짜자자자작 시키면서 한 파트씩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100% 기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조금 나올 만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서 내볼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다 보셨죠? 이것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하나 더 나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순위는 사실 아니야. 1순위는. 그리고 2로는 어떤 게 나올지 사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변별력을 주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디서 맞아야 돼? 여기서 맞아야 돼. 이걸 맞아야 돼요. 여기 확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후순위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에센셜 내용이에요. 이 에센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내용도 생각보다 어때요? 페이지 수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법에서 우리가 다 끝내놓고 왔기 때문에 그 손해사정 이론의 분량이 훅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에센셜한 것만 모아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그냥 내가 이 교재 손해사정 이론 교재 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필기 내가 이걸 그냥 통으로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다음 중 최대선이 원칙의 실현이라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선이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지? 보험계약법에서 여러분들 키워드 전개시켜 보세요. 키워드. 자,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덕적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돼?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최대선의, 정말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은 최대선의 계약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상의 방지 세븐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쵸? 그리고 이 도덕적 위험이 결국에는 보험의 폐해였습니다. 그래서 폐해 종류들 뭐 보험 범죄, 보험 사기 그 중에 조금 스페셜했던 게 역선택이었죠. 자, 제가 계약법에서부터 여러분들 강조를 했던 거 이거를 무조건 하나의 흐름으로 통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한 문제로 와라르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 단일 문제를 갖고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법에서는 결국에는 이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귀결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죠? 상법의 내용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치? 이론에서는 이제 섞이는 거야 이게. 자, 최대선의 원칙이라는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도 최대선의가 나왔죠. 그러면 나머지 1, 2, 3, 4번들의 키워드를 하나씩 봐볼까요? 지금 1번에 사기무효, 2번에 알릴 의무 위반, 4번에 손해방지 의무 다 어디 있던 거예요? 우리가 정리했던 상법 방지 세븐에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죠? 하나의 흐름으로 가죠? 근데 3번에 보험자 대위는 어때? 보험자 대위는 이것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디로 쪽으로 좀 더 가야 될까요? 물론 다 정리를 할 거지만 지금 그냥 생각해 볼까요? 계약법에서 했던 내용만 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보험자 대위는 어디 조문에 있던 거예요? 어느 파트에? 손해보험 파트에 있던 겁니다. 그럼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게 뭐였어요? 원칙이 실손보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 법조문들의 기본은 실손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보험자 대위도 결국에는 실손보상 실현, 이득금지를 실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보험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다른 권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중복되는 권리를. 그래서 대신 행사하는 게 대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손보상의 실현과 관련이 있지. 그렇죠? 최대선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제가 뭐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문제를 준비를 했냐면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거 사실 계약법 문제라고 해도 되죠. 근데 계약법 문제를 사실 이론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컨텐츠를 준비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전개시켜 놓은 것은 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약법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법 안에 모든 내용, 많은 내용,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넣어왔기 때문에 손해사정 이론 듣기 전에 계약법을 끝내고 오시면 50%는 정말 끝내고 50%는 그냥 끝내고 손해사정 이론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문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확실히도 아셨죠? 자,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우리 프리뷰였습니다. 그러면은 자, 손해사정 이론의 파트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계약법 이론화 파트, 위험, 보험의 경영, 그 다음에 손해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서 첫 시간에 이제 계약법 이론화 파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마지막에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법 내용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 다음 시간 내용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